VIP 라운지의 에어컨은 살을 내는 듯했다. 그 한기는 마치 뼈를 노리는 것처럼 내 척추를 타고 한 뼘 한 뼘 기어올랐다. 나도 모르게 몸서리를 쳤다. 머릿속은 물에 젖은 손뭉치로 가득 찬 듯 무겁고 둔했다. 시선조차 초점을 맞추기 어려웠다. 은하야, 어서 사인해야지. 시어머니 김복자 여사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윙윙거렸다. 사람을 불쾌하게 만드는 조급함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오늘따라 일부러 그 싸구려 아카시아 향수를 뿌린 모양이었다. 그녀의 몸에서 늘 풍기던 오래된 장롱의 좀약 냄새와 뒤섞여 이 밀폐된 공간 안에서 역겨운 악취로 발효되고 있었다. 어머니, 저 좀 어지러워서요. 나는 관자놀이를 꾹꾹 누르며 지독한 졸음에서 벗어나려 애썼다. 최근 반년 사이 내 몸은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었다. 병원에 몇 번이나 가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쇠약이라는 진단뿐이었다. 아이고, 사인 하나 하는데 힘이 얼마나 든다고 그래? 이건 우리 지훈이가 특별히 사람 써서 알아본 골든 브릿지 고수익 금융상품이야. 오늘까지만 가입할 수 있대. 김복자 여사는 울긋불긋한 홍보 전단지를 내 앞으로 휙 밀었다. 굳은 살 박인 그녀의 손가락이 서명란을 죽어라 누르고 있었다. 손톱 밑에는 검은 흙대가 그대로 끼어 있었다. 네가 대기업 팀장이긴 해도 집안 살림도 생각해야지. 이 돈 통장에 넣어두면 썩기밖에 더하니? 나는 공동명의 계좌이체 신청서를 쳐다봤다. 8억 원. 결혼 전 부모님이 남겨주신 오래된 아파트를 판 돈에 지난 몇 년간 리스크 관리 업계에서 구르며 모은 내 전 재산이었다. 남편 강지우는 강남의 학군 좋은 빌라로 이사 가고 싶다며 세금을 피하려면 우선 이 고수익 금융상품 계좌로 돈을 잠시 옮겨둬야 한다고 했다. 상장사 리스크관리 팀장으로서 내 직업적 본능은 모든 거액 자금 이동에 대해 경계심을 갖게 했다. 하지만 강지우는 내가 선택한 남편이었다. 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강사, 온화하고 신사적이며 담배와 술은 입에도 대지 않았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데워주었고 심지어 내 생리주기까지 나보다 더 정확하게 기억했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나는 이 허점투성이 계약서를 그의 얼굴에 던져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상대는 강지훈이었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우울증의 늪에서 나를 건져준 남자. 알겠어요. 나는 한숨을 쉬며 창고에 놓인 펜을 집었다. 손이 약간 떨렸다. 최근 들어 생긴 증상이었다. 의사는 자율신경실 조증이라고 했다. 내 맞은편의 은행원은 아주 젊은 여자였다. 두꺼운 뿔테 안경을 썼고 가슴에 달린 사원증에는 인턴 이수진이라고 적혀 있었다. 내가 들어올 때부터 그녀는 계속 고개를 숙인 채 기계적이고 뻣뻣하게 움직였다. 나는 신분증과 작성한 서류를 창고 안으로 건넸다. 바로 그 순간 이변이 일어났다. 김복자 여사가 경로 우대증 할인이 되는지 찾아보겠다며 천가방을 뒤지러 몸을 돌리고 있었다. 그때 이수진이라는 여직원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그건 어떤 눈빛이었을까? 공포, 초조, 결단, 그리고 마치 죽은 사람을 보는 듯한 비애까지. 그녀는 내 서류를 받아드는 동시에 왼손을 극도로 은밀하고 신속하게 창고 밖으로 내밀어 사인을 하려던 내 손등을 강하게 눌렀다. 그 손은 시체처럼 차가웠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며 날카로운 통증을 유발했다. 나는 갑작스러운 통증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려던 찰나 손바닥에 딱딱한 작은 종이 뭉치가 쥐어지는 게 느껴졌다. 이와 동시에 이수진의 입술이 소리 없이 빠르게 움직였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나는 그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다. 세 글자였다. 도망쳐. 도망치라고 누가?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김복자 여사가 이미 몸을 돌렸다. 찾았다. 찾았어. 어유 은하야. 사인 다 했니? 이수진은 순식간에 손을 거두고 다시 그 무뚝뚝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방금 전의 일은 모두 내 환각인 것처럼. 하지만 내 손 안에 남아있는 그 사람의 감촉은 이것이 환각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머리를 정돈하는 척하며 그 종이 뭉치를 재빨리 소매 안으로 밀어 넣었다. 심장이 흉곽을 격렬하게 두드리기 시작했다. 쿵, 쿵, 쿵. 매 순간이 전쟁의 북소리 같았다. 나는 책상 밑에서 조용히 종이 뭉치를 펼쳤다. A 사용지 귀퉁이를 찢어낸 조각이었다. 그 위에는 볼펜으로 삐뚤빼뚤하게 세 글자가 적혀 있었다. 마지막 획은 종이를 찢을 듯 힘이 들어가 있었다. 탈륨. 그 남자. 리스크 관리 담당자로서 내 머릿속에는 방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거의 즉시 나는 이 키워드를 검색해냈다. 탈륨. 무색무취의 중금속. 맹독성. 증상으로는 탈모, 신경손상, 기면증, 근위축 등이 포함된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내 머리카락을 만져보았다. 오늘 아침 머리를 빗을 때 우수수 빠져나왔던 머리카락이 아직 빗살에 엉켜 있었다. 최근 반년, 나는 수시로 팔다리가 저리고 두 다리에 납을 매단 것처럼 무거웠다. 아무리 잠을 자도 피곤함이 가시지 않았다. 과로가 아니었다. 신경쇠약도 아니었다. 중독이었다. 한기가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치솟아 순식간에 내 혈액을 얼려버렸다. 나는 마치 가죽이 벗겨진 채 도마 위에 벌거벗고 누워있는 양이 된 기분이었다. 그리고 칼을 쥔 사람은 바로 내가 가장 신뢰했던 남편이었다. 김복자 여사는 내가 계속 펜을 들지 않자 짜증이 난 듯했다. 그녀는 내 손목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얘, 뭘 그렇게 멍하니 서 있어? 뒤에 사람들도 기다리잖아. 그녀의 손이 내 피부에 닿자마자 나는 독사에게 물린 듯 화들짝 손을 뺐다. 사인하면 안 돼. 이 돈이 이체되는 순간 나는 정말 만겁불복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소란을 피울 수는 없었다. 김복자 여사는 무식한 시골 아낙네지만 드러눕고 소리 지르는 데는 도 같은 사람이었다. 만약 내가 지금 난리를 피우면 그녀는 분명 내가 불효한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거나 심지어 강제로 나를 끌고 가려 할지도 모른다. 지금 내 몸 상태로는 도저히 그녀를 당해낼 수 없었다. 게다가 만약 강지훈이 정말 독을 쓰고 있다면 이건 단순한 가정불화가 아니다. 이건 오랫동안 계획된 살인이다. 살아남으려면 나는 그들보다 더 냉정하고 더 독해야만 했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억지로 호흡을 가다듬었다. 고개를 들었을 때 내 얼굴에는 이미 직업적인 사과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회사 IT 부서 팀장님의 단축 번호를 눌렀다가 재빨리 끊었다. 그리고는 전화가 연결된 척 연기했다. 뭐라고요? 나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어조는 엄격하고 초조하게 변했다. 서버가 다운됐다고요? 비상전원은 왜 작동 안 한 겁니까? 제가 오늘 그 리스크 관리 모델 무조건 상세내야 한다고 말했잖아요. 김복자 여사는 내 고함에 깜짝 놀랐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나는 재빨리 책상 위에 서류들을 챙기면서 허공에 대고 소리쳤다.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녀요? 300억짜리 데이터가 유실되면 당신이 책임질 겁니까? 저 지금 바로 돌아가겠습니다. 핵심 코드는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전화를 끊는 척하며 나는 창백한 얼굴로 김복자 여사를 바라봤다.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건 연기가 아니었다. 약물 작용과 극도의 공포가 뒤섞인 결과였다. 어머니 안 되겠어요. 회사에 큰일이 터졌어요. 나는 신분증과 은행 카드를 가방에 아무렇게나 쑤셔 넣으며 매우 빠른 속도로 말했다. 서버가 마비됐는데 관련 금액이 수백억이에요. 제가 지금 당장 회사로 돌아가서 처리해야 해요. 안 그러면 저 감옥 가요. 아니, 그럼 이 돈은? 김복자 여사는 수백억과 감옥이라는 단어에 겁을 먹었지만 탐욕 때문에 여전히 내 은행 카드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돈은 나중에요. 제가 처리 안 하면
우리 집까지 다 넘어가게 생겼어요. 나는 그녀가 반응할 틈도 주지 않고 가방을 움켜쥐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아니, 은하야. 그럼 난 어떻게 가라고. 김복자 여사가 뒤에서 소리쳤다. 택시 타고 가세요.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VIP 라운지를 뛰쳐나왔다. 창구를 지나칠 때 나는 이수진을 깊이 쳐다봤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지만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고마워요, 낯선 사람. 은행 문을 박차고 나가자 정오의 햇살이 눈을 찔러 아팠다. 나는 회사로 가지 않았다. 집으로도 가지 않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택시를 잡았다. 기사님, 프리미어 메디컬 센터로 가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뒷좌석에 앉아 나는 그 종이 뭉치를 죽을 힘을 다해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게 파고들었다. 통증이 마지막 남은 이성을 붙들게 해주었다. 강지훈, 연기 참 잘하네. 그렇게 놀고 싶다면 우리 한번 제대로 놀아보자. 나는 리스크 관리 전문가야. 가장 잘하는 건 바로 청산이니까. 사립병원의 응급실은 언제나 국립병원보다 조용했다. 이런 순간에도 내 직업적 습관은 소름 끼칠 정도의 냉정함을 유지하게 했다. 나는 일반 응급실로 가지 않고 곧장 내 VVIP 카드를 긁었다. 중금속 정밀검사 풀세트를 지명하여 요청하고 결과를 급행으로 처리해달라고 했다. 서은아님, 무슨 일로? 접수를 받던 의사는 내 창백한 안색과 듬성듬성한 머리카락을 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직업상 유해 물질 노출 위험이 있습니다. 나는 차갑게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눈빛은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만큼 날카로웠다. 실험 샘플에 접촉한 것 같습니다. 즉시 체열해 주세요. 가장 빠른 결과를 원합니다. 체열을 할 때 검붉은 피가 튜브를 따라 시험관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보며 나는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적어도 이제 적이 누군지는 알게 되었다. 알 수 없는 공포야말로 가장 사람을 괴롭히는 법이다. 리스크 요인이 확정되면 남은 것은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뿐이다. 결과를 기다리는 4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긴 4시간이었다. 나는 대기실에 멍하니 앉아있지 않고 병원 내 사람이 없는 비상계단으로 숨어들었다. 가지고 다니던 노트북을 열었다. 병원의 와이파이에 접속하고 VPN을 켰다. 보안을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내 동선을 완벽하게 숨기기 위함이었다. 강지훈은 컴퓨터공학과 강사다. 최고의 해커는 아니더라도 일반인들 눈에는 기술 전문가다. 집 인터넷, 내 휴대폰 위치는 그의 감시하에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나는 역으로 침투해야 했다. 나는 금융 리스크 관리 전문가다. 코딩은 하지 않지만 데이터를 이용해 진실을 파헤치는 방법은 안다. 더군다나 나에게는 집안의 모든 스마트 기기에 대한 최고 관리자 권한이 있었다. 그것은 강지훈이 자신의 솔직함을 보여주겠다며 직접 내게 넘겨준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내가 이 시점에 감사를 시작할 줄은 몰랐을 것이다. 나는 집의 스마트홈 클라우드 서버에 로그인했다. 모든 CCTV 기록, AI 스피커의 음성 명령, 심지어 로봇 청소기의 이동 경로까지 모두 여기에 있었다. 나는 타임라인을 매일 밤 11시로 돌렸다. 내가 보통 따뜻한 홍삼 달인 물을 마시고 깊은 잠에 빠지는 시간이었다. 화면이 로딩되었다. 거실 소파에 강지훈이 앉아 있었다. 그는 수업 준비를 하고 있지도 책을 읽고 있지도 않았다. 그의 손에는 내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익숙하게 잠금을 해제했다. 내 지문을 이용해서 맞다. 내가 잠들면 업어가도 모를 정도니 내 손을 잡고 잠금을 해제하는 건 식은 죽먹기였을 것이다. 그는 내 카카오톡 대화 기록을 엿보고 은행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고 심지어 내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은행 잔고 변동 알림 몇 개를 삭제했다. 그리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의 전신 거울 앞으로 걸어갔다. 다음 화면은 내 속을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다. 거울 속의 강지훈은 웃고 있었다. 평소의 그 온화한 미소가 아니었다. 극도로 뒤틀리고 심지어 병적인 흥분마저 느껴지는 표정이었다.
그는 거울을 보며 몇 번이고 그 다정한 눈빛을, 입꼬리가 올라가는 각도를, 눈썹이 찡그려지는 정도를 연습하고 있었다. 마치 정밀 기계를 조율하는 것처럼 몇 분간 연습한 후 그는 다시 그 소름 끼치는 온화한 표정으로 돌아와 내가 본 적 없는 검은색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듣기 위해 나는 당시 거실에서 충전 중이던 로봇 청소기의 음성 기록을 가져와 소음 제거 프로그램으로 음질을 강화했다. 지지직거리는 전류 소음 뒤로 강지훈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양을 더 늘려야겠어. 생각보다 체질이 좋아서 내성이 너무 강해. 그 늙은이 시어머니를 지친가 너무 서둘러서 하마터면 들킬 뻔했어. 이미 한 소리 해뒀어. 걱정 마. 보험은 이미 효력 발생했어. 그 공동계좌 돈만 들어오면 바로 사고를 준비할 거야. 요 며칠 바람 쐬러 바다에 데려갈 생각이야. 제주도 그 절벽 호텔 괜찮더라. 알았어. 이게 마지막 건이야. 이거 끝내고 이민 갈 거야. 마지막 건. 알고 보니 나는 그냥 한 건에 불과했다. 나는 오디오를 껐다. 손이 떨렸다. 담배를 피우고 싶었지만 라이터가 아무리 해도 켜지지 않았다. 나는 라이터를 벽에 세게 집어던졌다. 플라스틱 케이스가 깨지는 소리가 텅 빈 계단에 울려 퍼졌다. 나는 울지 않았다. 우는 것은 몸의 수분과 염분을 앗아가고 뇌의 산소 부족을 일으킨다. 그건 약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나는 가방에서 민트 캔디 한 통을 꺼내 4대달을 입에 털어넣고 세게 씹었다. 매운 박하 향이 코 속으로 치밀어 오르며 구역질이 나는 기분을 조금이나마 억눌렀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강지훈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였다. 여보, 어머니한테 들었는데 회사에 무슨 일 생겼다며?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몸이 먼저야. 저녁에 뭐 먹고 싶어? 당신 주려고 흑염소 즙 데워놨는데. 화면 속 다정한 문자를 보고 있자니 마치 독사가 날름거리는 혀를 보는 것 같았다. 흑염소즙. 그가 매일 밤 내게 챙겨주던 보양식이었다. 그것이 바로 독약의 매개체였던 것이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타자를 쳤다. 괜찮아. 방금 핵심 데이터 복구 끝났어. 죽는 줄 알았네.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너무 피곤하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는 노트북을 덮었다. 바탕화면에 암호화된 새 폴더를 만들었다. 나는 폴더 이름을 복수라고 짓지 않았다. 그건 애들 장난 같은 것이다. 나는 2글자를 입력했다. 청산칭算. 리스크 관리의 제1원칙. 리스크가 발생하면 손실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원인을 추적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때 검사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보고서를 들고 나왔다. 그녀는 심각한 표정으로 외쳤다. 서은아님, 서은아님 계신가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다가갔다. 저예요. 간호사는 나를 동정과 충격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봤다. 서은아님, 혈액과 소변 샘플에서 탈륨 함량이 심각하게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이건 급성 중금속 중독이고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경찰에 신고하지 마세요.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목소리는 나 자신도 낯설게 느껴질 만큼 냉정했다. 하지만 이건 제 집안일입니다. 제가 처리하겠어요. 나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빠르게 훑어보았다. 수치는 기준치의 200배를 초과했다. 만약 한 달만 더 늦었다면 나는 죽지 않더라도 침대에 누워 꼼짝 못하는 식물인간이 되어 그들의 처분만 기다렸을 것이다. 의사 선생님, 강력한 각성제랑 신경통 완화제 좀 처방해 주세요. 제가 정상인처럼 보일 수만 있다면 어떤 부작용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당장 입원해서 해독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의사가 다가와 엄숙하게 말했다. 지금은 입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의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집에 아직 잡지 못한 독사가 2마리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입원하면 그건 타초경사 5개 삭가될 뿐입니다. 약을 처방해 주세요.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의사는 아마도 이렇게 목숨을 내놓는 환자는 처음 봤을 것이다. 30초간의 대치 끝에 그는 결국 한숨을 쉬며 처방전을 써주었다. 강력한 각성제 주사를 맞자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머리를 짓누르던 안개 같은 느낌은 마침내 사라졌다. 손 떨림이 젖었고 눈빛은 예전의 날카로움을 되찾았다. 나는 창밖의 차들을 바라보았다. 이 도시는 여전히 화려하고 소란스러웠다. 한 여자의 세계가 방금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상관없다. 폐허 위에서야 비로소 새로운 질서를 세울 수 있는 법이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은행에서 몰래 외워둔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것은 이수진의 개인 번호였다. 적에 적은 나의 동맹이다. 이수진은 은행에서 멀리 떨어진 종로의 한 헌책방에서 만나자고 했다. 이곳은 조명이 어둡고 오래된 종이의 곰팡내로 가득했다. 구석에는 에어컨 바람을 쐬러 온 학생 몇몇이 앉아 있어 나지막이 대화하는 두 여자를 주목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내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구석 소파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마치 겁먹은 메추라기 같았다.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녀는 벌떡 일어서다가 앞에 놓인 물컵을 엎었다. 서운아 씨. 그녀는 허둥지둥 책상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자리에 앉아 그녀에게 티슈 한 뭉치를 건네고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왜 날 도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알았죠? 이수진은 고개를 들었다. 두꺼운 렌즈 너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고 피맛이 느껴지고 나서야 입을 열었다. 그 얼굴 때문이에요. 강지훈 씨. 그 얼굴은 제가 되어도 알아볼 수 있어요. 그 사람. 원래 이름은 강지훈이 아니에요. 박민준이었어요.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3년 전 저희 언니 이수아도 똑같이 당했어요. 이수진의 목소리는 울먹였지만 최대한 낮게 깔려 있었다. 언니는 외동딸이었고 부모님은 작은 사업을 하셔서 돈이 좀 있었어요. 언니는 결정사 앱에서 그 남자를 만났죠. 똑같이 온화하고 자상했어요. 완벽한 남자친구였죠. 결혼하고 반년 뒤 언니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머리카락이 빠지고 나중엔 다리가 아프다고 했어요. 마지막엔 정신병원에서 죽었어요. 이수진은 옷자락을 하얗게 질릴 때까지 꽉 쥐었다. 그 남자가 언니가 피해망상증에 걸렸다고 미쳤다고 했거든요. 그는 언니가 죽기 전에 모든 재산을 빼돌리고 저희 부모님 앞으로 고위험 보험을 잔뜩 가입시켰어요. 부모님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얼마 안 가 돌아가셨어요. 전 그때 대학생이었죠. 조사해달라고 했지만 경찰은 증거가 없다고 했어요. 시신은 이미 화장됐고요. 그 남자는 마치 증발한 것처럼 사라졌어요. 그러다 2달 전 은행에서 인턴을 하다가 글을 봤어요. 이름을 바꾸고 머리 스타일도 바꾸고 안경도 썼더군요. 걷는 자세까지 바꿨어요. 하지만 전 기억해요. 그의 귀 뒤에 있는 붉은 점. 그리고 사람을 볼 때 그 마치 값을 매기는 듯한 눈빛을요. 이수진은 가방에서 출력된 자료 한 뭉치를 꺼내 내 앞으로 밀었다. 지난 몇 달간 몰래 조사했어요. 서은아 씨, 그들은 한패예요. 그 할머니 진짜 시어머니 아니에요. 인력시장에서 고용한 배우예요. 악덕 시어머니나 잔소리꾼 시어머니 역할을 전담하면서 가정불화로 당신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거죠. 나는 그 자료들을 넘겨보았다. 손발이 차가워졌다. 자료에는 여러 명의 피해자 사진이 있었다. 모두 도시의 외동딸들이었고 가정 형편이 좋고 성격이 순했다. 그들의 결말은 죽거나 미치는 것이었다. 그리고 모든 사진 옆에는 한 남자의 옆모습이 있었다. 어떤 때는 헬스 트레이너, 어떤 때는 금융 엘리트, 어떤 때는 강지훈 같은 대학 교수. 이것은 완벽한 살인 산업이었다. 소위 돼지 도살 사기, 돈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앗아가는 것. 한 집안의 씨를 말리는 수법이었다. 원래는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수진은 절망적인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들은 너무 교활해요. 모든 독극물은 다크웹을 통해 구매해서 출처를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매번 당신에게 투여하는 독의 양도 기가 막히게 조절해요. 병원에 가도 중금속 검사를 특별히 하지 않는 이상 절대 밝혀낼 수 없어요. 그래서 내게 쪽지를 준 거군요. 목숨을 걸고. 나는 이제 겨우 20살 남짓한 이 아가씨를 보며 마음속에 따뜻한 기운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당신이 제 두 번째 언니가 되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요. 이수진은 눈물을 닦았다. 서은아 씨, 꼭 도망치세요. 최대한 멀리요. 도망? 나는 차갑게 웃으며 자료를 덮었다. 도망치면 뭐가 달라지죠? 내 돈은 이미 일부 넘어갔고 내 몸은 이미 망가졌어요. 내가 지금 도망치면 그는 다른 곳에서 다른 얼굴로 또 다른 사람을 해칠 거예요. 그럼 어떡하실 건데요? 나는 가방에서 녹음기 펜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돌아갈 거예요. 이수진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미쳤어요? 거긴 늑대 굴이라고요. 그 가짜 시어머니, 사실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인 거 알아요? 그들이 당신이 눈치챘다는 걸 알면 바로 당신을 죽일 거예요. 지금 경찰에 신고하면 기껏해야 사기 미수나 상해죄로 잡힐 뿐이에요. 그는 내가 실수로 먹었다거나 스스로 먹었다고 둘러댈 100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겠죠. 그가 직접 독을 탔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니까요. 내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해졌다. 회사에서 중대한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나 나오던 표정이었다. 나는 증거를 잡을 거예요. 그가 독을 타는 과정을 촬영하고 그들이 공모하는 대화를 녹음할 거예요. 그리고 이 썩은 뿌리를 따라가 이 사람 잡아먹는 산업 전체를 뿌리째 뽑아버릴 거예요. 하지만 몸이 방금 아드레날린 계열 주사를 맞았어요. 나는 소매를 걷어 주사바늘 자국을 보여주었다. 사흘은 버틸 수 있어요. 사흘이면 충분해요. 나는 이수진을 보며 손을 내밀었다. 수진 씨,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당신은 은행원이니 그 공동 계좌의 움직임을 감시해 줄 수 있어요. 돈이 입금되면 그는 분명 다음 단계를 진행할 거예요. 그때가 바로 그의 꼬리가 잡히는 순간이죠. 이수진은 내 손을 보며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는 단호하게 내 손을 잡았다. 네, 은하 언니. 제가 도울게요. 저희 언니를 위해서, 그리고 언니를 위해서요. 헌책방을 나올 때 하늘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가로등이 내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나는 길가의 유리 진열장 앞에서 화장을 고쳤다. 강지훈이 가장 좋아하던 색의 립스틱을 발라 안색이 좀 더 혈색 있어 보이게 했다. 나는 미소를 연습했다. 피곤하지만 여전히 그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미소. 리스크 관리의 핵심은 리스크 헤징이다. 강지훈이 타고난 배우라면 나는 그에게 여우주연상급 연기가 무엇인지 보여줄 것이다. 나는 택시를 잡아탔다. 한때 집이라고 불렀던 그곳에 주소를 댔다. 강지훈, 나 돌아왔어. 너의 청산의 시간이 시작됐어. 집 현관문 앞에 서서 나는 심호흡을 하고 얼굴 근육을 조절했다. 약물 때문에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은 여전했지만 나는 억지로 그것을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과민처럼 보이도록 전환했다. 열쇠를 꺼내 자물쇠를 돌렸다. 철컥 문이 열렸다. 집안에서는 진한 갈비찜 냄새가 풍겨 나왔다. 그 특유의 숨 막히는 따스함과 함께 여보, 돌아왔구나. 강지훈이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에서 나왔다. 손에는 국자를 들고 있었다. 따뜻한 노란 조명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고 안경 렌즈는 부드러운 빛을 반사했다. 만약 그 중금속 보고서가 지금 내 암호화된 클라우드에 없었다면 나는 정말 그가 완벽한 남편이라고 믿었을 것이다. 응. 나는 하이힐을 벗으며 일부러 비틀거리는 척 신발장을 붙잡았다. 피곤해 죽겠다. 어휴,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강지훈이 재빨리 다가와 나를 부축했다. 그의 손바닥이 내 이마에 닿았다. 그의 손은 건조하고 따뜻했다.
한때는 내가 가장 그리워했던 온기였지만 지금은 그 껍질을 벗겨버리고 싶을 뿐이었다. 열은 없네. 그는 걱정스럽게 물었다. 회사 일은 잘 처리됐어? 말도 마. 나는 그의 품에 기대며 생리적인 역겨움을 억지로 참았다. 목소리는 피곤함과 짜증이 섞여 있었다. IT 부서 멍청이들이 핵심 코드를 엉망으로 만들어서 내가 5시간이나 붙잡고 겨우 안정시켰어. 그럼 그 8억 원은 아직 이체 안 했겠네? 다행히 안 했지. 했으면 계좌 동결돼서 더 복잡해졌을 거야. 나는 나를 부축하던 강지훈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순간적으로 느꼈다. 아주 짧았지만 나는 포착했다. 아, 아직 안 했구나. 강지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어머니는 권한이 없으시니까 당신 돌아오면 하려고 했지. 근데 여보, 그 금융상품 내일 마감이야. 내일 얘기해. 머리 터질 것 같아. 나는 그를 밀치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가방을 아무렇게나 던져 일부러 가방 입구를 열어두었다. 안에는 어지럽게 널린 서류들과 꺼지지도 않은 채 오류 코드를 띄우고 있는 노트북이 보였다. 이건 회사 후배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만든 화면 보호기였다. 그때 김복자 여사가 안방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그녀의 눈빛은 탐조등처럼 내 몸을 훑었다. 은하야, 너 오후에 정말 회사 갔었니? 옆집 박씨 아줌마는 너 병원 앞에서 봤다던데. 이 늙은 여우 역시 날 감시하고 있었어. 심장이 철렁했지만 나는 태연한 척하며 오히려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저보다 박씨 아줌마 말을 더 믿으세요. 병원 간 거 맞아요. 회사 바로 옆에 있는 의원이에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진통제 좀 사러 갔어요. 이것도 보고해야 하나요? 말을 마치고 나는 가방에서 오는 길에 일부러 약국에서 산 타이레놀 한 통을 꺼내 탁 소리가 나게 탁자 위에 던졌다. 김복자 여사는 약 상자를 힐끗 보더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멋쩍게 방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도 참 은하 스트레스 받는데 더 보태시네. 강지훈이 다가와 다정하게 약 상자를 치우고는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다. 자, 일단 물부터 마셔. 내가 흑염소즙 데워올게. 당신 주려고 3시간이나 다렸어. 대추 넣어서 보혈에도 좋대. 왔구나 그 저승행 흑염소즙. 나는 물컵을 받아 한 모금 마셨다. 곁눈질로 부엌 쪽을 계속 주시했다. 강지훈은 정교한 백자 그릇을 들고 나왔다. 그의 미소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뜨거울 때 마셔. 나는 그릇을 받아들고 숟가락으로 끈적한 액체를 저었다. 대추 향이 혹시 모를 다른 냄새를 모두 덮어버렸다. 무색무취라는 건 알지만 이 그릇은 내 눈에 마치 맹독성 황산이 담긴 것처럼 보였다. 왜 그래? 마시기 싫어. 강지훈이 내 옆에 앉아 한 손을 내 무릎에 올렸다. 그의 눈빛에 미세한 살핌이 스쳐 지나갔다. 이것은 심리적 압박이었다. 그는 내 반응을 살피고 있었다. 너무 뜨거워.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평소처럼 그에게 애교를 부렸다. 당신이 좀 불어줘. 강지훈이 웃으며 다가와 숟가락에 대고 후후 불었다. 그가 고개를 숙이는 순간 나는 갑자기 입을 막고 헛구역질을 했다. 왜 그래? 강지훈이 깜짝 놀랐다. 속이 안 좋아. 그 메스꺼운 느낌이 또 올라와. 나는 그를 밀치고 화장실로 달려갔다. 강지훈이 바로 뒤따라왔다. 나는 실제로 토하지는 않고 변기 옆에 엎드려 헛구역질만 했다. 그가 수건을 가지러 돌아선 틈을 타 나는 재빨리 늘 가지고 다니던 보온병을 열어 손에 쥐고 있던 흡수성 스펀지를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렸다. 그리고 가장 빠른 속도로 그 흑염소즙을 절반가량 보온병에 붓고 뚜껑을 닫아 주머니에 다시 넣었다. 강지훈이 수건을 들고 돌아왔을 때 나는 이미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안색은 창백했다. 연기가 아니었다. 원래 창백했다. 마셨어? 그가 걱정하는 첫 마디는 놀랍게도 이것이었다. 반쯤 마셨는데
도저히 못 마시겠어서 다 토했어. 나는 변기를 가리키고는 물을 내렸다. 강지훈은 소용돌이치는 물살을 보며 눈에 아쉬움과 함께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반이라도 마셨으면 효과는 있겠지. 괜찮아. 토하면 속이 좀 편해질 거야. 그가 나를 일으켜 세웠다. 가서 자. 오늘 밤 내가 다리 주물러 줄게. 침대에 누워 강지훈의 손가락이 내 종아리를 주무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내 근육 위축 정도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최근에 다리가 더 가늘어진 것 같네.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말투에는 기묘한 희열이 섞여 있었다. 응, 나도 힘이 없는 것 같아. 나는 눈을 감고 졸린 척했다. 여보, 만약에 내가 나중에 마비되면 당신 나 싫어할 거야? 무슨 소리야, 바보같이. 강지훈이 몸을 숙여 내 이마에 입을 맞췄다. 내가 평생 돌봐줄게. 우리가 그 금융상품만 사면 이제 이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돼.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평생이라니. 아마 내 평생은 그의 계획 속에 남은 석 달뿐이겠지. 강지훈이 씻으러 간 사이 나는 재빨리 베개 밑 숨겨진 주머니에서 단추만 한 크기의 물건을 꺼냈다. 오는 길에 용산전자 상가에서 비싼 돈을 주고 산 최신형 피놀 카메라였다. 자체 전원과 클라우드 저장 기능이 있었다. 나는 침대를 밟고 올라가 그것을 에어컨 송풍구 날개 안쪽에 붙였다. 그 위치는 우리의 침대 머리맡과 침대 옆 협탁의 물컵을 정확히 향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마치고 나는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욕실에서 들려오는 물소리를 들으며 강지훈, 깨끗이 씻어도 아마 내 인생에서 이렇게 깨끗하게 씻는 건 이게 마지막 몇 번 중 하나일 테니까. 다음 사흘은 고강도의 심리전이었다. 강지훈은 분명 계획을 앞당기고 있었다. 그 8억 원이 아직 손에 들어오지 않았으니 그는 감히 나를 바로 죽이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는 나를 미치게 만들어야 했다. 오직 내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그가 배우자로서 내 재산 처분권을 합법적으로 넘겨받을 수 있었다. 토요일 아침. 나는 일어나 업무 파일을 찾았다. 여보, 나 탁자 위에 뒀던 그 파란색 파일 못 봤어? 거기 우리 회사 상장 심사 보고서 들어있는데. 나는 거실을 초조하게 뒤졌다. 강지훈은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며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을 지었다. 파란색 파일? 어제 당신 돌아올 때 손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말도 안 돼. 내가 분명히 여기 뒀단 말이야. 은하야, 너 요즘 기억력이 정말 나빠졌어. 강지훈이 한숨을 쉬며 다가와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난번에도 우유 사왔다고 했는데 냉장고에 없었잖아.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환각이라도 보는 거 아니야?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었다. 피해자의 기억과 인식을 부정함으로써 피해자가 스스로 미쳤다고 의심하게 만드는 것. 예전에 나였다면 정말로 자기 의심을 시작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내 마음은 거울처럼 맑았다. 그 파일은 어젯밤 새벽 3시에 그가 서재에 잠긴 서랍에 숨겼다. 내가 막 설치한 카메라에 똑똑히 찍혔다. 하지만 나는 그의 연기에 맞춰줘야 했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공허한 눈빛으로 내 머리카락을 쥐어뜯기 시작했다. 내가 정말 미친 건가? 분명히 가져왔는데. 진정해, 진정해. 강지훈이 나를 껴안았다. 그의 목소리는 유혹적이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걸 거야. 우리 정신과 의사 선생님 한번 만나볼까? 내 친구 중에 이 분야 전문가가 있는데. 정신과 의사라고? 나에게 정신 이상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서겠지. 싫어 안 가. 내가 병 있다고 하면 회사에서 잘릴 거야. 나는 비명을 지르며 그를 밀쳐냈다. 히스테릭한 미친 여자처럼. 나 안 아파. 그냥 피곤한 거야. 강지훈은 내 실성한 모습을 보며 눈 밑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문자에 답장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몰래 녹음하고 있었다. 나도 녹음하고 있었다.
내 스마트워치는 이미 녹음 기능을 켜둔 상태였다. 그래, 그래, 안 가, 안 가. 그가 나를 달랬다. 그럼 집에서 쉬고 있어. 내가 우유 데워올게. 그가 부엌으로 간 틈을 타 나는 재빨리 서재로 뛰어들어갔다. 그 자물쇠는 평범한 실린더 자물쇠였다. 기계 원리를 배운 나에게는 클립 하나로도 열 수 있었다. 서랍을 열자 예상대로 그 파란색 파일이 보였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가져가지 않았다. 미리 준비해둔 USB를 꺼내 강지훈의 데스크톱 본체 뒷면에 꽂았다. 이것은 이수진이 해커 친구에게 부탁해서 만든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이었다. 5초만 꽂아두면 자동으로 백그라운드에 설치되어 키보드 입력 기록과 웹 브라우징 기록을 가로챌 수 있었다. 5, 4, 3, 2, 1. USB를 뽑고 서랍을 닫고 잠갔다. 나는 거실로 돌아와 계속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밤에 강지훈이 잠든 후 나는 화장실에 숨어 휴대폰으로 전송된 데이터를 확인했다. 트로이 목마가 수집한 기록은 그야말로 보물창고였다. 이 컴퓨터에는 그가 다크웹에 접속해 탈륨을 구매한 기록뿐만 아니라 암호화된 엑셀 파일도 하나 있었다. 나는 그의 생일, 내 생일, 심지어 결혼기념일로 암호를 풀어보려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수진이 말했던 그 전처 이수아의 기일이 생각났다. 입력하자 파일이 열렸다. 파일에는 10여 줄의 데이터가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각 줄은 한 여자의 이름이었고 그 뒤에는 자산 규모, 성격적 약점, 현재 진행 상황, 예상 수익이 적혀 있었다. 이수아의 이름은 회색으로 처리되어 있었고 비고란에는 완료, 수익 15억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내 이름은 마지막 줄에 있었다. 비고란에는 진행 중, 약물 내성 강함, 정신 감정 추가 필요. 예상 수익, 부동산, 현금, 보험 포함 40억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 차가운 숫자를 보며 나는 온몸이 떨렸다.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분노 때문이었다. 이 짐승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싶은 분노. 하지만 나는 참았다. 이것들은 단지 전자 데이터일 뿐. 법정에서는 소설 습작 자료라거나 해킹당했다고 변명할 수 있다. 나는 더 직접적인 물증이 필요했다. 그 소위 정신과 의사 친구와 그 약들이 바로 핵심이었다. 월요일, 나는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휴가를 냈다. 강지훈은 학교에 강의하러 갔고 김복자 여사가 집에서 나를 감시했다. 이 가짜 시어머니는 강지훈보다 훨씬 조급했다. 요 며칠 그 돈이 이체되지 않자 그녀는 뜨거운 냄비 위에 개미처럼 안절부절 못했다. 점심에 나는 약을 먹는 척하다가 혀 밑에 숨기고 안방으로 들어가 잠든 척했다. 10분도 안 되어 방문이 조용히 열렸다. 김복자 여사가 살금살금 들어와 내 눈앞에서 손을 흔들어 보았다. 내가 반응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녀는 내 화장대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내 금목걸이 하나와 옥팔찌 2개를 챙겨 자기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나는 호흡을 최대한 느리게 하며 이불 속에 숨긴 손으로 녹음기 펜을 꽉 쥐었다. 여보세요? 박 사장? 아이고, 알아요. 그 여자 지금 시체처럼 누워 있어요. 보아하니 곧 갈 것 같은데. 김복자 여사의 목소리는 컸고 탐욕스러운 악의가 묻어 있었다. 당신들이 약속한 그 1억은 언제 줄 거예요? 나도 맨날 연기하느라 힘들다고요. 뭐라고요? 더 기다리라고요? 그 빌라 나중에 정말 나한테 주는 거 맞죠? 알았어요, 알았어. 그 보험 증서는 봤어요. 걔 금고에 있더라고. 우리 강 선생이 그랬어요. 이 여자가 죽거나 정신병원에만 들어가면 돈은 전부 우리 거라고. 아이고, 걱정 말아요. 걔 지금 그 약 때문에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나도 걔가 미친 줄 알 뻔했다니까요. 어제는 나한테 파일 내놓으라고 난리치던데 강 선생이 벌써 잠가놨지. 하하하. 아주 등신이라니까. 이 녹음은 천금 같은 가치가 있었다. 공범 관계를 증명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범행 동기와 수단까지 증명했다. 김복자 여사가 전화를 끊고 방을 나가자 나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다. 김복자 여사의 탐욕은 이 치밀한 계획의 가장 큰 허점이었다. 그녀가 그렇게 돈을 원한다면 나는 그녀에게 더 큰 그림을 그려줄 것이다. 오후에 나는 침실에서 나와 막 잠에서 깬 것처럼 몽롱한 표정으로 거실로 걸어갔다. 어머니, 나는 힘없이 불렀다. 어이구 깼구나. 김복자 여사는 해바라기 씨를 까먹다가 나를 보고는 즉시 가짜 미소를 지었다. 방금 꿈을 꿨는데 제가 죽는 꿈이었어요. 나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뚫어져라 쳐다보며 말했다. 어머니, 저 유언장 쓰려고요. 김복자 여사의 눈이 반짝 빛났다. 해바라기 씨가 바닥에 떨어졌다. 유언장? 그런 걸 왜 써? 재수없게? 제가 혹시 어느 날 정말 미쳐버릴까 봐요. 그럼 우리 지훈 씨는 어떡해요? 나는 두 줄기 눈물을 흘렸다. 지금 사는 집 팔고 그 8억이랑 합쳐서 전부 자선단체에 기부하려고요. 지훈 씨 복이라도 쌓아주게요. 앞으로 평안하게 살라고요. 뭐라고? 김복자 여사가 벌떡 일어날 뻔했다. 전부 기부한다고? 네, 제가 이제 틀렸는데 돈은 다 부질없는 거잖아요. 기부해서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좋겠어요. 나는 말하면서 종이를 꺼내 마구잡이로 기부각서를 쓰기 시작했다. 김복자 여사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그녀는 그 종이를 씹어 먹을 듯이 쳐다봤다. 내가 기부해버리면 그들은 헛고생만 한 셈이 된다. 그녀의 큰 빌라도 날아가는 것이다. 안 돼, 안 돼. 은하야, 너 병 때문에 헛소리하는 거야. 그녀는 종이를 확 낚아채 찢어버렸다. 이 돈은 가족을 위해 남겨야지. 우리 지훈이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하지만 돈이 더러운 것 같아요. 나는 미친 척하기 시작했다. 눈빛은 흐릿했다. 귀신이, 돈에 귀신이 붙었어요. 김복자 여사는 완전히 당황했다. 그녀는 깨달았다. 만약 더 이상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나라는 이 미친 여자가 통제 불능 상태에서 돈을 다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그녀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또 전화를 걸었다. 문틈으로 그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빨리 손 써요. 이 미친년이 돈 기부한대요. 이러다 다 망하겠어요. 좋아. 그들의 계획을 흔들어 초조하게 만들어야 더 많은 허점을 드러낼 것이다. 심지어 더 과격한 수단을 쓰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었다. 예상대로 그날 밤 강지훈이 돌아왔을 때 그의 안색은 어두웠다. 김복자 여사가 내가 돈을 기부하려던 일을 과장해서 말했음이 틀림없었다. 식사 중에 강지훈이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고 화려한 홍보 전단지 한 장을 꺼냈다. 여보, 당신 요즘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우리 바람 쐬러 여행이나 갈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눈빛에는 다급한 사례가 더해져 있었다. 봐, 이 제주도 절벽 위 호텔. 거기서 일출을 보면 마음이 정화된대. 나는 힐끗 쳐다보았다. 그 호텔은 절벽 끝에 지어져 풍경은 절경이었지만 사고 다발 지역이기도 했다. 이것이 그가 나를 위해 선택한 무덤이었다. 해외여행. 나는 망설이는 척했다. 하지만 회사 일은 그만둬. 강지훈이 내 손을 잡았다. 힘이 너무 세서 아플 정도였다. 돈이 중요해? 목숨이 중요해? 우리 거기 가서 한 달 푹 쉬고 오자. 그 돈은 당신이 기부한 해 만에 생각할 것 없이 우리 공동 계좌로 옮겨. 내가 관리해 줄게.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마.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 선이체 후 출국. 그리고 이국 땅에서 우울증 환자가 실족하여 절벽에서 추락사하는 사고를 위장한다.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나는 그를 보며 후련한 미소를 지었다. 알았어. 당신 말대로 할게. 우리 여행 가자. 그럼 내일 은행 가서 돈 옮기고 내 회사 지분도 당신 앞으로 명예 이전해 줄게. 나 정말 너무 지쳤어. 더 이상 관리 못하겠어. 지분이라는 단어를 듣자 강지훈의 동공이 확 커졌다.
그것은 예상치 못한 보너스였다. 그가 생각지도 못한 큰 먹잇감. 탐욕은 순간적으로 그의 경계심을 무너뜨렸다. 알았어. 다 당신 뜻대로 해. 여보, 당신 정말 최고야. 그가 감격에 겨워 나를 껴안았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얼음장 같은 눈으로 창밖의 밤 경치를 바라봤다. 내가 절벽으로 가고 싶다면 내가 같이 가주지. 다만 마지막에 떨어지는 사람은 결코 내가 아닐 거야.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사에 인수인계를 하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사실은 모든 녹음, 영상, 독극물 검사 보고서와 트로이 목마가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 사무실로 들어갔다. 나를 맞이한 사람은 박 팀장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가정부라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그 탈륨 함량 검사 보고서를 보고 녹음 파일에서 지난번 건과 돼지 도살에 대한 내용을 들었을 때 그의 표정은 심각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 미수가 아니었다. 연쇄살인 사건이었다. 박 팀장이 책상을 치며 일어섰다. 서은아 씨,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즉시 체포작전을 개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 됩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 증거로는 그의 사기죄와 유해물질 소지죄 정도만 입증할 수 있습니다. 독을 타는 과정이 찍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제가 실수로 먹었다거나 다른 사람이 탔다고 둘러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조직은 규모가 큽니다. 그 하나만 잡으면 나머지는 다 도망갈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미끼가 되겠습니다. 나는 박 팀장의 눈을 똑바로 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오늘 밤은 우리가 여행을 떠나기 전 마지막 밤입니다. 축하를 위해 그는 분명 최후의 만찬을 준비할 겁니다. 만전을 기하기 위해 그는 분명 약의 양을 늘리거나 더 직접적인 방법을 사용할 겁니다. 저는 그가 직접 독을 타는 전 과정을 촬영해야 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저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스트리밍을 켤 겁니다. 나는 브로치로 위장한 카메라를 꺼냈다. 제가 여러분께 접속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그가 손을 쓰는 순간 그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될 겁니다. 박 팀장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저희 팀이 당신 집 주변에 잠복하겠습니다. 만약에 사태가 발생하면 즉시 진입하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오자 햇살이 좋았다. 마지막 연극의 막이 오를 시간이었다. 밤이 되자 온 도시는 네온 사인에 둘러싸여 화려하게 빛났다. 하지만 나의 집, 이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는 마치 검은 바다 위에 떠있는 외딴 섬 같았다. 이 송별회를 위해 강지우는 일부러 꽃과 촛불까지 샀다. 식탁에는 그가 직접 만든 서양 요리가 차려져 있었다. 비프 웰링턴, 블랙 트러플 크림 수프, 그리고 디캔팅된 레드 와인 한 병. 여보, 이 와인은 내가 프랑스에서 특별히 공수한 거야. 우리의 새로운 내일을 축하하며 강지훈이 식탁 옆에 서서 와인잔을 흔들었다. 붉은 액체가 잔벽에 묻어나는 것이 마치 피 같았다. 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붉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이 연극에 맞추기 위해, 그리고 혹시 정말 피를 보게 되더라도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 일부러 고른 색이었다. 내 가슴에는 그 브로치가 달려 있었다. 카메라의 미약한 신호가 아래층 지휘 차량에 있는 박 팀장과 그의 팀원들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다. 좋다. 나는 힘없는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으로 식탁볼을 가볍게 쓸었다. 지훈 씨, 우리 결혼한 지 몇 년 됐지? 3년 4개월. 강지훈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애정이 듬뿍 담긴 목소리로. 하루하루 다 기억해. 맞아. 그때 당신은 막 대학 강사가 됐고 나도 막 승진했었지. 다들 우리가 선남선녀라고 했는데 나는 감회에 젖은 듯 말했다. 그때 당신 정말 날 사랑했어? 강지훈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웃었다. 그 미소는 가면처럼 완벽했다. 당연하지.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굴 사랑하겠어. 그럼 이수아는? 이 말은 마치 바늘처럼
그 완벽한 풍선을 정확하게 찔렀다. 강지훈이 와인을 따르던 손이 심하게 떨리며 몇 방울의 와인이 하얀 식탁보 위에 떨어졌다. 참혹할 정도로 선명했다. 누구? 그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아무래도 내가 잘못 기억했나 봐. 나는 혼란스러운 척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요즘 머릿속에서 자꾸 이상한 이름들이 떠올라. 이수아. 어디선가 악몽에서 들었던 것 같아. 강지훈은 나를 5초간 뚫어져라 쳐다봤다. 내가 진짜 미친 건지 아니면 연기하는 건지 확인하는 것 같았다. 마침내 그는 내가 정말로 병이 깊어졌다고 판단한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의 눈 밑에 스치는 사례는 더 이상 감춰지지 않았다. 자, 마셔. 그가 그 와인잔을 내 앞으로 밀었다. 이거 마시면 그 악몽들 다 사라질 거야. 나는 그 와인잔을 보았다. 방금 전 내가 화장실에 간 사이 그는 그 안에 무언가를 넣었다. 그 동작은 빨랐지만 내가 방금 식당 샹들리에 위에 설치한 초소형 카메라에 찍혔다. 박 팀장이 내 머리카락 속에 숨겨둔 이어피스를 통해 말했다. 독극물 투입 확인. 분말 형태임. 서은아 씨,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증거는 확보됐습니다. 진입 준비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나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옥기세 대고 말했다. 조금만 더요. 자기 입으로 실토하게 만들 거예요. 나는 와인잔을 들었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대신 검붉은 와인 너머로 일그러진 강지훈의 얼굴을 보았다. 지훈 씨, 이 와인에 뭐 탔어? 내가 물었다. 아무것도 안 탔어. 그냥 좋은 와인이야. 강지훈의 미소가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다. 왜 그렇게 의심이 많아? 정말? 나는 와인잔을 흔들었다. 그런데 왜 아몬드 냄새가 나지? 아니면 탈륨 냄새인가? 이번에는 강지훈의 얼굴색이 완전히 변했다. 그 온화한 위장이 벽지처럼 벗겨져 나가고 그 밑에 추악한 본 모습이 드러났다. 그는 더 이상 웃지 않았다. 눈빛은 음산하고 흉포해졌다. 알고 있었구나. 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내려다보았다. 언제부터 알았지? 은행에서 그 쪽지를 받았을 때부터. 나는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다. 나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몸을 곧게 폈다. 흐릿했던 눈빛은 순식간에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강지훈, 아니, 박민준이라고 불러야 하나? 연기 실력은 좋았지만 리스크 관리 전문가 앞에서는 전부 허점투성이야. 하하하하. 강지훈이 갑자기 크게 웃었다. 웃음소리가 텅 빈 거실에 울려 퍼졌다. 리스크 관리? 서은아, 내가 정말 똑똑한 줄 알아? 알면 뭐해? 이 집엔 우리 둘뿐이야. 내 몸은 지금 독으로 가득해서 서 있기도 힘들 텐데 뭘로 나랑 싸우겠다는 거야? 그가 식탁을 돌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에게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어느새 스테이크용 나이프가 들려 있었다. 네가 순순히 마시지 않겠다면 나도 험하게 나갈 수밖에. 어차피 사고의 종류는 많으니까. 알코올 중독으로 죽든 실족사하든. 진입. 이어피스에서 박 팀장의 외침이 들려왔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기까지는 최소 30초가 걸린다. 이 30초는 나와 사신과의 경주였다. 강지훈이 덮쳐왔다. 그는 내가 허약하고 중독에 심한 여자라고 생각하고 전혀 경계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틀렸다. 이 순간을 위해 나는 2배 용량의 아드레날린 주사를 맞았다. 그리고 그가 모르는 사실은 나는 대학 시절 합기도 동아리 주장이었다는 것이다. 요 몇 년간 수련을 안 했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다. 그의 손이 내 목을 향해 뻗어올 때 나는 잽싸게 몸을 피하며 식탁 위에 와인병을 집어들어 그의 손목을 향해 세게 내리쳤다. 쨍그랑. 와인병이 깨지고 붉은 와인이 흩뿌려졌다. 강지훈이 비명을 지르며 손에 들고 있던 나이프를 떨어뜨렸다. 그는 내가 반격할 능력이 있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 잠시 멈칫했다. 바로 그 1초, 나는 그 틈을 타 식탁 위에 촛대를 집었다. 순동으로 만들어져 꽤 무거웠다. 온 힘을 다해
그의 관자놀이를 향해 세게 내리쳤다. 죽어, 이 쓰레기야. 이 일격으로 그가 기절하지는 않았지만 균형을 잃게 하기에는 충분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몇 걸음 물러나다 뒤에 있던 의자에 부딪혀 넘어졌다. 이 미친년이. 강지훈은 피 흘리는 이마를 감싸 쥐고 눈빛이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는 야수처럼 다시 달려들었다. 이번에는 내 목을 조르려는 기세였다. 우리는 뒤엉켜 싸웠다. 그의 힘은 확실히 나보다 셌다. 숨막히는 느낌이 순식간에 덮쳐왔다. 그의 손가락이 쇠집게처럼 내 목을 졸랐다.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죽어, 죽어. 그가 흉측한 얼굴로 소리쳤다. 왜 너희 같은 것들은 순순히 죽어주지 않는 거야? 돈은 그냥 나한테 주면 되잖아. 내가 의식을 잃기 직전 바닥에 떨어진 그 나이프가 손에 잡혔다. 생존 본능이 마지막 힘을 짜내게 했다. 나는 칼자루를 쥐고 그의 급소를 찌르지는 않았다. 나는 법을 준수하는 시민이고 정당방위는 과도해서는 안 된다. 대신 나는 그의 허벅지를 세게 찔렀다. 악! 처절한 비명이 울려 퍼졌다. 강지훈이 손을 풀고 허벅지를 감싸준 채 바닥을 뒹굴었다. 나는 크게 숨을 몰아쉬며 기침을 하며 간신히 일어나 안전거리로 물러섰다. 강지훈. 나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 비참한 남자를 보며 쉰 목소리로 차갑게 말했다. 내가 졌어. 내 탐욕 때문에. 그리고 여자를 얕봤기 때문에. 쾅. 현관문이 부서지며 박 팀장과 대여섯 명의 완전 무장한 특공대원들이 들이닥쳤다.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검은 총구들이 바닥에 강지훈을 향했다. 이와 동시에 부엌에 숨어 엿보던 김복자 여사도 두 명의 경찰에게 제압당했다. 그녀는 여전히 소리치고 있었다. 경찰이 사람 친다. 살인이다. 이건 우리 집안일인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야? 닥쳐. 박 팀장이 차갑게 외쳤다. 이건 고의 살인죄 혐의다. 연행해. 이수진이 경찰 뒤를 따라 들어왔다. 그녀는 수갑이 채워진 강지훈을 보며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는 달려가 강지훈의 뺨을 세게 때렸다. 이건 우리 언니 몫이야. 강지훈은 끌려가면서도 여전히 나를 죽일 듯이 노려봤다. 서은아, 너 독한 년. 정말 독해. 나는 아수라장이 된 식당 한가운데 서 있었다. 붉은 원피스에는 와인과 그의 더러운 피가 묻어 있었다. 나는 헝클어진 머리를 정돈하며 여전히 녹화 중인 브로치 카메라를 향해 차갑게 한마디 했다. 내가 독한 게 아니라 당신들이 한 집안의 씨를 말리려 했던 거야. 나는 그냥 그 꼴을 당하기 싫었을 뿐이고 그날 밤은 잠 못 이루는 밤이 될 운명이었다. 강지훈과 김복자 여사의 체포와 더불어 내가 제공한 트로이 목마 데이터와 녹음 증거를 통해 경찰은 수사를 확대하여 교외의 한 오피스텔에서 사기 조직의 아지트 전체를 소탕했다. 이 조직은 분업이 명확했다. 어떤 이는 결혼 정보 사이트에서 사냥감을 물색하고 어떤 이는 신분을 위조하며 어떤 이는 시나리오와 독약을 제공했다. 그들은 모든 피해자를 돼지라고 불렀고 모든 단계를 돼지도살 과정이라고 칭했다. 그 서버에서 경찰은 수백 명의 피해자 정보를 찾아냈다. 어떤 이는 이미 전 재산을 사기당했고 어떤 이는 이수아처럼 의문사했으며 또 어떤 이들은 막 공략당하는 중이었다. 나는 유일하게 역공에 성공한 사람이었다.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을 때 박 팀장이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다. 서은아 씨의 냉철함이 많은 사람을 구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컵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보며 말했다. 저를 구한 건 은행에서 두려움에 떨면서도 기꺼이 손을 내밀어준 그 젊은 직원이었어요. 이수진 씨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쯤 그 절벽으로 가는 길 위였을 겁니다. 강지훈의 체포 소식은 바로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은 여전히 신문과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그의 소위 학계는 발칵 뒤집혔다. 강지훈의 변호사는 무죄 변호를 시도하며 그것은 단지 부부 싸움이었고 그 분말은 흥분제이지 독약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인터넷에 댓글 부대를 동원해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남편을 모함했다는 여론을 조성했다. 미친 여자의 말을 믿을 수 있나? 강 교수님은 저명한 학자인데 요즘 여자들 이혼해서 재산 분할 받으려고 무슨 짓이든 다 한다. 이런 댓글들을 보며 나는 웃었다. 여론전? 그것 또한 내 전문 분야였다. 나는 한 유력 언론사와 접촉해 생존자의 신분으로 단독 인터뷰에 응했다. 얼굴은 공개하지 않고 실루엣만 사용했지만 처리된 녹음 파일과 기준치를 초과한 독극물 보고서 그리고 집안 CCTV에 찍힌 강지훈이 거울을 보며 미소를 연습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그 영상은 순식간에 인터넷을 폭발시켰다. 평소 온화하고 신사적이던 교수가 심야의 거울을 보며 아내를 속이기 위해 가장 다정한 눈빛을 연습하는 모습보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없었다. 완벽한 남편의 소름 돋는 미소, 중독 배우의 돼지도살 씨를 말리는 결혼 사기, 이 몇 개의 해시태그가 3일 내내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장악했다. 강지훈을 옹호하던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다. 강지훈이 소속된 대학은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그를 파면했다. 그의 학술적 성과들도 모두 표절임이 밝혀졌다. 그 완벽한 페르소나는 가루가 되어 사라졌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기 전 나는 구치소에 한 번 갔다. 두꺼운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강지훈은 수의를 입고 삭발한 채였다. 그는 한결 수척해져 있었고 교수의 기품은 온데간데 없고 비열하고 음험한 범죄자의 모습만 남아 있었다. 그는 나를 보고는 뜻밖에도 미소를 지어 보였다. 여보, 나 보러 왔구나. 면회 온 거지? 당신이 날 못 잊을 줄 알았어.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그는 여전히 그 낡은 수법을 쓰려 했다. 나는 수화기를 들고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지훈 씨, 연기 그만해요. 몇 가지 알려주러 왔어요. 첫째, 법원에서 우리 이혼 판결이 나왔어요. 당신이 유책 배우자이고 형사 범죄에 연루되었기 때문에 당신은 빈손으로 쫓겨나요. 당신 명의로 해외 계좌에 숨겨둔 비자금도 제가 다 찾아냈고요. 둘째, 당신이 눈독 들이던 그 절벽 호텔, 제가 인수했어요. 하지만 제가 묵을 생각은 없어요. 그곳을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로 바꿨어요. 이수아 씨, 같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서요. 강지훈의 미소가 얼굴에 얼어붙었다. 너. 셋째,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이수아 씨의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그녀의 사촌이 민사소송을 제기했어요. 제 사건과 다른 사기 피해자들의 고소까지 합쳐서 변호사 말로는 당신은 최소 무기징역, 운이 나쁘면 사형이래요. 강지훈의 얼굴이 경련을 일으켰다. 그는 갑자기 유리창으로 달려들어 미친 듯이 두드렸다. 서은아, 이 독한 년, 너 천벌 받을 거야. 난 널 사랑했어. 정말로 사랑했다고. 사랑? 나는 경멸적으로 웃었다. 당신 사랑에서는 탈륨 냄새가 나. 잘 가요, 강지훈 씨. 아니, 영원히.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돌아섰다. 등 뒤에서 강지훈의 절망적인 포효가 들려왔지만 두꺼운 철문에 완전히 차단되었다. 그 순간 나는 가슴을 짓누르던 그 큰 돌덩이가 마침내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 구치소를 나온 순간 햇살이 조금 눈부셨다. 나는 손을 들어 햇빛을 가리고 자유로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비록 강지훈은 체포되었지만 진정한 청사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리스크 관리 전문가로서 나는 형사 판결이 죄악을 처벌하는 것일 뿐 민사상의 분할과 배상 청구야말로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업계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 팀을 고용했다. 다음 2달 동안 나는 마치 복잡한 자산 분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 같았다. 먼저 거짓과 감시로 가득했던 그 주상복합 아파트. 나는 그곳에서 하루도 더 머물고 싶지 않았다. 나는 전문 청소 업체를 불러 혹시 모를 잔류 독소를 제거하고 그 남자가 남긴 모든 흔적을 지웠다. 그리고 매물로 내놓았다. 어떤 의미에서는 흉가였지만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내놓자
미신을 믿지 않는 한 투자자가 금방 사들였다. 그 돈으로 나는 강지훈이 몰래 빼돌렸던 손실을 메우고 회사 근처에 보안이 철저한 신축 대형 평수 아파트를 샀다. 무엇보다도 오직 나 혼자만의 공간이었다. 다음은 강지훈의 재정 상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였다.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는 강지훈이 나 몰래 여러 건의 사채까지 빌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용도는 불분명했지만 나중에 그가 불법 스포츠 도박에 빠졌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만약 내가 이혼하지 않았다면 이 빚들은 부부 공동채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다. 서은아님, 정말 다행입니다. 신속하게 재산 보전 신청을 하고 그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셨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이 20억이 넘는 빚의 절반을 떠안으실 뻔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더미를 보며 땀을 닦았다. 그 숫자를 듣자 등골이 오싹했다. 그는 내 목숨뿐만 아니라 내가 죽은 뒤에 빚더미에 앉혀 내 명예까지 더럽히려 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씨를 말리는 수법이었다. 뼈 한 조각 남기지 않고 다 먹어치우는 법원 선고일. 나는 가지 않았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은아님, 판결이 나왔습니다. 강지훈은 살인미수죄, 사기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으로 병합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치적 권리는 종신 박탈되었고 개인 전 재산은 몰수되었습니다. 김복자 여사는 사기죄, 범인 은닉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사기 조직의 총책 또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새집 베란다에서 막 사온 몬스테라 화분의 마른 잎을 잘라내고 있었다. 가위가 싹둑 소리를 내며 누렇게 변한 잎사귀를 잘라냈다. 알겠습니다. 나는 허공에 대고 나지막이 말했다. 이 순간 상상했던 환희는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한 평온함만이 있었다. 마치 3년간의 고위험 프로젝트를 마친 기분이었다. 과정은 아슬아슬했고 손실도 컸지만 결국 나는 성공적으로 손실을 막고 상대에게 최고의 대가를 치르게 했다. 나는 그 마른 잎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어떤 관계는 이 마른 잎과 같다. 한번 썩어버리면 반드시 잘라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무 전체의 양분을 빨아먹을 테니까. 그 주말 나는 이수진과 약속을 잡았다. 장소는 조용한 고양이 카페였다. 이수진이 고른 곳이었다. 예전에 언니가 고양이를 가장 좋아했다고 했다. 이수진은 지난번 만났을 때보다 한결 밝아져 있었다. 눈 밑에 가시지 않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적어도 더 이상 겁먹은 작은 동물 같지는 않았다. 언니, 이건 강지훈 재산 몰수 경매 후에 법원에서 저희 집에 배상해준 돈이에요. 이수진이 은행 카드 한 장을 내게 밀었다. 많지는 않아요. 5천만 원 정도인데 가지고 있고 싶지 않아요. 그 가정 폭력 방지 재단에 기부하고 싶어요. 나는 그 카드를 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수진아, 이 돈은 네가 받아야 할 돈이야. 너는 아직 학생이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잖아. 아니에요. 이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눈빛은 단호했다. 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악몽들이 생각날 거예요. 전 제 힘으로 돈을 벌고 싶어요. 그리고 저 퇴사하려고요. 퇴사. 나는 조금 놀랐다. 은행 일이 힘들긴 해도 안정적이잖아. 저 법 공부하고 싶어요. 이수진은 창밖을 보며 말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착함을 지킬 무기도 있어야 해요. 언니처럼 앞으로 저희 언니 같은 여자들을 더 많이 돕고 싶어요. 나는 눈앞에 이 젊은 아가씨를 보며 마치 10년 전 이상주의로 가득 찼던 내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어둠을 겪어본 사람은 늘 햇빛 아래에만 있던 사람보다 빛의 소중함을 더 잘 안다. 나는 가방에서 서류 한 부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이게 뭐예요? 이수진이 의아해하며 받아들었다. 우리 회사 리스크 관리 부서 인턴 합격 통지서야.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직 법학학위는 없지만 이번 사건에서 네가 보여준 예리한 통찰력과 증거 수집 능력은 웬만한 경력자보다 뛰어났어. 괜찮다면
우리 회사에서 일하면서 공부하는 건 어때? 학비는 내가 먼저 내줄게. 나중에 정식 직원 되면 월급에서 천천히 갚아나가면 돼. 이수지는 멍하니 있다가 눈물이 다시 터져 나왔다. 언니, 울지 마. 나는 그녀에게 티슈를 건넸다. 리스크 관리 업계는 눈물을 믿지 않아. 오직 논리와 증거만 믿지. 하지만 나는 널 믿어. 너는 훌륭한 리스크 관리 전문가가 될 거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언니. 그녀는 그 서류를 꼭 쥐었다. 마치 새로운 미래를 쥔 것처럼. 그 순간 나는 내가 그녀를 돕는 것뿐만 아니라 한때 외로웠던 내 자신을 구원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여성 간의 연대는 결코 구호가 아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우리가 기꺼이 서로의 우산이 되어주는 것이다. 1년 후 아침 7시 알람이 정확하게 울렸다. 나는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 심장이 두근거리지도 팔다리가 저리지도 그 절망적인 피로감도 없었다. 나는 거울 앞으로 걸어가 그 안에 나를 보았다. 머리카락은 다시 빽빽하고 검게 자라났고 안색은 혈색이 돌았으며 눈빛에는 단호함과 여유가 묻어 있었다. 의사는 내 신체 회복력이 좋고 해독 치료가 시기적절했기 때문에 체내 잔류 탈륨은 거의 다 배출되었고 영구적인 후유증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1년 동안 나는 승진하여 회사의 리스크 관리 총괄 이사가 되었다. 동료들은 내가 변했다고 말했다. 예전에는 전문적이지만 다소 온화한 성격이었는데 지금은 더 과감하고 날카로워졌으며 심지어 어떤 때는 냉혈한 같다고 했다. 리스크 프로젝트를 처리할 때 나는 마치 정밀 스캐너처럼 어떤 거짓말이나 허점도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나는 냉혈해진 것이 아니다. 단지 나 자신을 위해 갑옷을 입는 법을 배웠을 뿐이다. 아침 식사를 할 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전화를 받자 어눌한 말투의 남자가 말했다. 서은아 씨 맞습니까? 저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요. 당신이 자금 세탁 사건에 연루되셨습니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의 시작이었다. 예전 같았으면 짜증내며 끊었겠지만 오늘 나는 웃으며 말했다. 사건 번호가 어떻게 되죠? 어느 부서 소속이시고요? 관련 금액은 얼마인가요? 입건되었다면 왜 전화로 통보하지 않고 바로 소환장이나 계좌 동결 조치를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리고 말투가 매우 어눌하시네요. 연수 좀 더 받으셔야겠어요. 상대방은 잠시 멍해졌다. 아마 이렇게 협조적이면서도 전문적인 피해자는 처음 봤을 것이다. 저기, 당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통화는 이미 녹음되었고 기지국 위치 추적을 통해 당신의 대략적인 위치도 파악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당신의 이런 행위는 상대방은 겁에 질려 전화를 끊어버렸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햇살이 통유리창을 통해 식탁 위에 쏟아져 새로 산 액자를 비췄다. 액자 속에는 나와 누군가의 사진이 아닌 나 혼자 그 절벽 호텔 전망대에 서서 바다를 등지고 활짝 자유롭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나는 컴퓨터를 켜고 습관적으로 바탕화면을 정리했다. 마우스 커서가 청산이라는 이름의 폴더 위에서 멈췄다. 그 안에는 강지훈 사건에 대한 모든 자료, 증거, 판결문이 저장되어 있었다. 지난 1년간의 전쟁 기록이었다. 나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삭제를 선택했다. 시스템 경고창이 떴다. 이 파일들을 영구적으로 삭제하시겠습니까? 나는 망설임 없이 얘를 클릭했다. 진행률 표시줄이 끝까지 차오르면서 그 어둡고 고통스럽고 역겨웠던 기억들은 데이터 무덤 속의 먼지가 되어 완전히 사라졌다. 그리고 나는 바탕화면에 새 폴더를 만들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두 글자를 입력했다. 미래. 이 폴더에는 이수진의 졸업 논문, 회사의 새로운 프로젝트 기획서, 그리고 다음 달에 수강할 스쿠버 다이빙 강좌 신청서가 들어갈 것이다. 나는 고난에 감사하지 않는다.
고난은 그저 고난일 뿐, 상처만을 남길 뿐이니까. 하지만 나는 고난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발버둥쳐 마침내 심연에서 기어 나온 내 자신에게 감사한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심지어 생존자도 아니다. 나는 지배자다.